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전이 아니죠.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입에 붙다 보니까 교수님까지 전으로 저를 몰아버리고. 전으로 만들어 버리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맞죠? 네. 너무 강조하시네. 네. 요 전자 안 붙이면 요즘 또 욕 먹어가지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관련해서 김종배 전 진행자가 될 뻔했는데 고사를 그래도 지내 고사를 하여간 살아났어요. 왜 이렇게 아직 전자 고사를 아니에요. 지내 지금? 즐겨요.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시죠. 예.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국방 전략 지침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거는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이라고 이제 그 정식으로 국가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그 중간에 경과하는 일단 긴급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해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마무리 짓고 이제 힘을 모아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해서는 어떤 반중국 정서로 똘똘 뭉친 적관의 핵심 세력들이 전 세계 미군의 역량을 끌어막아가지고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자. 이런 기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제 상당한 미군의 개편, 해외 미군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게 임시자가 앞에 붙어요. 그래서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인데 아침부터 너무 무겁고 드라이하지만, 그러니까 한 정부가 미국에 출범하면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문서를 이제 그 백악관 NSC에서 발표를 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국가안보 전략 문서라는 것을 또 발표하고요. 국가 방위 전략 문서라는 것을요. 근데 이제 그거 출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 군 관련 전략을 조율하는 문서를 자기 임의대로 군 내부와 조율해서 출간하는데 요번 것의 특징은 대만의 방어를 최우선으로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동맹과 미군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렇죠. 앞에 임시가 붙었으나 향후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 세계 군사 전략을 짤 것인지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죠. 그러니까 대만 방어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데에는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지 모른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또 김종대 의원님이 또 중국에 정통하신 분 아닙니까? 제가요? 왜? 또 이렇게 올려주니까 또 싫대 하여간.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진짜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그 중국의 대만 침공론이 미국 내에서 어떤 그 반중국 정서를 견인하는 핵심 구호였습니다. 날짜까지 제시했어요. 2027년에 침공할 거다. 이게 이제 번스 윌리엄스 CIA 국장이 제시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3월에 시진핑이 입법원 연설에서 투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투쟁?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연하게 투쟁하자 그랬는데 이 투쟁이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흔한 용어입니다. 국회의원이 예산 투쟁도 하고 노사 간의 임금 투쟁도 하고 우리는 투쟁의 민족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파이트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우겠다는 얘기다. 전쟁이 됐군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 시진핑이 무력 사용을 천명한 거다. 이래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래서 2027년 침공설이 부쩍 이제 강화되고 이게 이제 중국에 날카롭게 대처하는 이유가 됐는데 사실 그 시진핑의 입법에 의한 때는 공무원도 많았고. 또 저기 당의 고위 간부도 많았고 군사 회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연한 투쟁론 다음에 연이어 나오는 이제 중국의 해군력 강화라든가 이 대만에 대한 봉쇄 포위를 가정으로 한 시뮬레이션 군적 시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또 낸시 펠로시가 그 전에 타이베이를 방문했고 맞아 그랬죠. 이래가지고 이제 말이 험악해진 게 전략의 변화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중국을 이렇게 포위 압박하는 동아시아의 기지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보다 더 직접적으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군사력 개편이 된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하고 지대함 미사일을 도입하고 이런 등등 또 대만도 사실은 미사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래요? 예. 그래서 베이징에 눈을 찌른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민진당 정부에서는 방어 우위에서 공격 우위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직 충분치는 않지만 일부에서 좀 중국에 대한 직접적 억제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인도 태평양에 미군 개편이 예정되던 시기였죠. 근데 바이든 때가 그랬고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는 모든 어떤 미군의 해외 분쟁을 다 정리하고 미군의 어떤 주둔국 방어 임무는 대부분 주둔국에 맡기고 이제는 미군의 어떤 그 중국 억제력 이거를 인도 태평양에서 서서히 이제 구상해 나가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지침 혹은 문서에 보면 모든 국방부 내 모든 부서와 지휘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대만에 집중하겠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죠. 트럼프 정부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동맹국들이 우리를 소위 베껴 먹는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 그 부전하들을 왜 지켜줘야 되느냐. 근데 지금 질문은 왜 대만에만 집중하게 되었지라는 거거든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차지하서라도 저는 그거 사실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지만 첫 번째는 이 미국 정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선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가름마예요. 그래서 중국과의 이 대결 국면을 감수할 수 있고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소위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마가의 정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세스가 이번에 세게 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 정책하고도 맞아요. 뭐냐면 거기 대만의 TSMC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소위 허브이고 메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그 산업적 혹은 경제적 원인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설사 요번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었어도 같은 정책을 취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그러니까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양측이 동의하는 것은 미중 경쟁 체제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면을 보더라도 대만을 콕 찍은 것 같은데. 근데 또 대만의 관세는 또 세게 매겼던데요? 게다가 30%대로. 게다가 이번에 그 지침서를 보면 그 문서를 보면 대만에 대한 대만에다 대고 방위비를 확대하라, 증가시켜라고 하면서 GDP 대비 10%를 쓰라고. 와. 그거 얼마야 그게? 아니 뭐 얼마인 걸 떠나서 우리는 지금 GDP 대비 2.8%를 써요. 그러면 TSMC가 번 돈은 다 거기다가 국방부에다 몽땅 써다. 그 얘기가 다 미국 무기 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뭐 무기를 사든 뭐 성벽을 짓든 뭐해든 간에 물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가라는 이런저런 질문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대만 방어 최우선으로 해서 해외 주둔 그러니까 미군들을 어떻게 개편한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자, 요걸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대만을 방어하는데 미군 체계가 적절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CSIS 국제전략연구센터에서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중이 전면 충돌하는 시뮬레이션 일종의 워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요? 일단은 미국이 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기긴 이기는데 그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항공기가 700대 이상 파괴되고 미군 항공기만? 예. 그다음에 이제 주일미군, 주한미군 뭐 이런 동아시아의 미군 기지는 거의 초토화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럼 한반도 전쟁의 참화 속에 빨려 들어간다. 뭐 만약에 우리도 참여한다면 여기도 표적이 됩니다. 그런 게 이 미군 기지가 이제 괌에 있고 오키나와 요코스카에 있고 우리 평택 등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지들이 다 냉전 때 설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수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대규모의 전략 물자라든가 무기라든가 인력을 배치하는 일종의 거점 역할을 했는데 지휘 체계가 다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한미군, 주일미군 지휘 체계 각자 합니다. 통합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지 간의 연계성도 없고 그다음에 기지를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에 지금 미사일이 엄청나거든요. 그 둥펑 미사일을 이제 최신화했고 이러고 사정거리도 긴데 지금 미국이 이런 어떤 그 표적만 제공할 뿐이지 기지로서의 효용성이 있냐. 거기에다가 저기 핵무기가 한 발도 없습니다. 대만에. 아니 저 아시아 전체. 아시아 전체. 인도 태평양 전체에 미국이 핵무기를 운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사시에 핵을 투입할 수 있는 저장 시설도 없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해군력을 보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제 11개 항모전단이 있는데 대부분 기령이 설령이 30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대함 미사일의 추적이 용이하단 말이에요. 이런 등등해 보니까 냉전형 이 기지 체계가 중국에 대한 딱히 억제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에다가 중거리 미사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려고 하면 거부합니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변변한 수단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현대전에 어울리는 스텔스 함정이라든가 군집 드론이라든가 무인 잠수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건 별로 준비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국을 억제한다, 뭐 이제 견제한다 하게 되면은 이런 전력을 기동력 있고 분산된 형태로 좀 현대화하려던 게 바이든의 생각이었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 미군이 대만에는 주둔하고 있지 않죠. 없죠. 못하죠 지금. 네. 그러면 결국은 또 주한 미군을 어떻게든 활용하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몇 가지 주한미군을 이야기하기 전에 대만 방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야라는 내용이 이 문서에 들어있긴 해요. 우리 김 의원께서 방금 정확하게 짚어주신 대로 이런저런 점들이 부족하니 중국의 대만 점령을 위해 어떤 전략을 쓸까? 그러면 중국군이 대만에 상륙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하자, 혹은 어렵게만 하자라고 해서 그 무인 선박, 잠수함, 특수부대, 뭐 폭격기를 이쪽 지역에 배치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는 야,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 너희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잖아요. 한국은 대북 억제 네가 알아서 하고 일본도 지금까지 소위 주일미군이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많이 소위 프리라이딩 했는데 너희들도 좀 뭘 좀 만들어. 그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너희들이 일단은 방위 분담 증가해. 우리가 여기서 자산을 투여할 생각이 없어 하는 와중에 지금 주한미군을 논하기 전에 일본의 체제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 주일미군? 주일미군뿐 아니라 일본의 방위 체제가 바뀌고 있다는 어떻게 거죠.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변하죠.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한테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참과 같은 이 체제를 만들려고 하고 또 주일미군 사령부를 주일 전투 사령부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일본의 방위 태세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일본의 통합작전 사령부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로 치면 이 합참보다 더 공세적인 거죠. 그러니까 관료적인 시스템을 더 소위 중국 억지에 만들고 거기다가 많은 것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물려서 이제 주한미군의 태세 변화 그리고 우리의 태세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제 육상, 해상, 공중 자위대 이게 통합 작전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네, 그랬다면 합참이 통합 막료부라고 만들긴 했는데 이거는 저 총리와 저 방위청 장관 보좌에 가깝습니다. 전투사령부 하나의 커맨더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3월에 합동 전투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추진해 오던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도 이제는 전투 행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사령부가 탄생이 된 건데 이거에 조응해서 주일미군을 개편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선 주일미군 사령관이 지금 삼성 장군인데 사성 장군으로 격상하고 그 다음에 주일미군과 일본 통합사령부 간의 협조기구를 창설하는데 네. 우리 한미연합사 같은 거 보십시오. 이게 한미 협조하는 통합사령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비슷한 걸로 진화하려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어떤 방위와 어떤 안보 협력이라는 데서 아주 핵심 과제였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중단시키겠다는 지금 시사를 하는 거죠. 이 임시 방어 전략. 그러면서 일본의 자체 방언이 뭐니 우리는 알 바가 아니고 주일미군, 주한미군은 오로지 대만 해협에 대한 지원군 역할로 성격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차하면 주한미군도 빼서 대만에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주한미군은 지상군 전략이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저기 뭐 예컨대 저 옛날에 동두천에 있던 2사단 지금 평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전력이 무슨 대만 지원의 역할을 합니까? 여기 붙박이 군대 그 지상군이. 그러니까 이런 게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축이 될 수 있다?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은 대만을 지원하는데 신속 대응군 내지는 신속 투입군으로 하기에 지금 여러 가지 구조나 그 구성이 적절치 않다. 예. 그러면은 손보겠다는 걸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탄핵 국면을 나오기 시작했지만 네. 또 미국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고 구설수에 올랐던 미 국방장관 헥세스가 이 와중에도 일본하고 필리핀을 다녀간 거예요. 한국 패싱하고. 예, 뭐 혹자는 그 패싱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 의원께서 방금 지적하셨던 부분들을 확실히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혼재된 시그널이 워싱턴에서 나와요. 하나는 아니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매우 저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할 정도로 혼돈된 메시지가 나오면서도 뭐 주일미군을 전투사령부로 개편한다든지 일본의 남서부 지역의 도서 방어를 확실히 하겠다든지 또 남서부라고 하면 오키나와 이쪽인데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가까운데 그리고 인도태평양에 있어서 대만 방어를 최고의 우선으로 둔다고 하니 일본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아직 탄핵 기간이 이제 종료되고 이제 대행정부 2달 이제 다음 정부가 들지만 그 사이에 이제 주한미군 혹은 한반도 방어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제 깜깜이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다행이라는 거예요? 다행인 이유는 저 사람이 헥세스 국방장관이 나와서 누굴 만나요 여기서? 일단 폼이 안 나잖아요. 일단 그리고 차관 대행을 만나는 거고 두 번째 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나올 건 청구수밖에 없다라는 건가? 그렇죠. 아니 뭘 공격해 줄 수 있어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나라의 외교 그러니까 국방 외교도 상당히 중요한 외교의 한 축인데 그 반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모양이 안 나요. 청구 시점이 좀 늦춰져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당장은 뭐 굳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좀 우리가 시간을 벌어놔야 된다. 오케이. 조급해할 필요 없다라는 근데 생각이. 그 얘기하기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거를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를 베낀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싱크탱크에서 늘상 했던 말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의 어떤 그 인도 태평양의 미군 체제로는 중국 견제를 할 수가 없다. 현대화된 형태로 빨리 바꿔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예전 싱크탱크에서 다 했던 얘기들인데 이번에 중국 견제에 더 초점화해가지고 더 변화 속도를 빨리 하겠다는 게 지금 헤그세스 장관의 의도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가하는 충격은 저는 초특급 태풍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기억해 보시면은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때 그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어떤 북핵 문제로 굉장히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된 시기였고 국가가 불확실성이 높던 시기인데 난데없이 미국의 리처드 롤리스라고 럼스펠드 장관의 밑에 있는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청와대를 찾아와서 주한미군 4만 명을 2만 8천 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합니다. 네.
이게 집권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그 뒤로부터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든가 이라크 파병이라든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한데 섞이니까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나라가 아주 이 대혼란에 빠졌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이 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사전에 한국하고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 통보였어요? 통보였어요. 통보.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양상이 비슷해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뭐 주한미군 변혁도 좋고 인도 태평양의 뭐 기지 체계 변화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을 동맹들하고 충분히 수구하고 어떤 다자적인 틀 속에서 좀 이런 방향을 공감대를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멋대로입니다. 일단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니, 엿장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물론요 이러한 랭귀지들은 언어들은 그 보수 계열의 그 워싱턴 내에 있는 이런저런 연구소에서 썼던 거예요. 다만 요번 게 언론 보도에서 헤리티지 연구소의 보고서 지난 미국 대선에 화제가 되었던 프로젝트 2025의 보고서에 소위 복사하고 붙인 복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게다가 이 프로젝트 2025의 군사안보 분야의 공동 저자가 알렉산더 벨레스 그린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국방부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치면 어공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원문을 봤더니 야 이거 내가 학생의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써서 왔다 그러면 혹은 논문을 이런 식으로 누가 학자가 써왔다 그러면 박박 그을 내용들이 많아요. 너무 원문하고 똑같은 게 많아서요. 표절이 한 뭐 이를테면 중국의 점령 시도 무산이란 표현, 전방 배치 강화,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유사한 문장 혹은 거의 같은 걸로 반복이 되고 동맹국 역학 확대 관련 국방산업, 방산산업 관련된 문장이 많이 나와서 이거는 그래서 정말 이 특정 행정부의 특정 군사 전략이 특정 그 연구소의 문건을 그대로 베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과 함께 소위 창의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정말 지금 우리는 국내 정서에 매몰되어 있지만 다음 정부가 자신도 모르게 닥쳐야 할 당면가지라서 정말 무서운 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처하게 될 어려움이 이제 비슷한 일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군이 주한미군을 대북 방위가 아니라 대만 지원군 성격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성격 전환을 할 때 중국이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미국에 협조하지 말라는 압력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드 논쟁 때하고 비슷한 양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경우가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뭐 넣었다 뺐다 성격을 변화시켰다 이러는 거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압력이 되고 반면에 중국에서는 그걸 견제하겠다는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양쪽에서의 압력을 받게 되는 형국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 주변 우리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도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의원님이 그 노무현 정부 때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는 게 그 아들 부시 때 주한미군 성격 얘기하니까 또는 그 전략적 유연성인가요?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면서 결국은 여차하면 주한미군 빼서 다른 데로 투입할 수 있다는 그때부터 좀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어디 중부사령부나 북부사령부의 또 다른 직위를 같이 갖고 있는 이중직위자들입니다. 장교들이. 그래서 실제로 머릿수를 세보면 28,500명에서 한참 모자라요. 1년에 서너 달은 딴 데 가서 근무해요.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플로우 인, 플로우 아웃. 이 주한미군 입출입이 우리의 주권의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이제 순환 배치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그거는 많이 확보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멈춘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성격 변화는 거기에서 더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 방위의 목적에서 한국 방위는 거의 사라지고 좀 변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대만을 최우선으로 정해놨고 이것이 소위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간판
인태 전략이 된다면 우리에 대한 기대가 바뀔 겁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 얘기 하시니까 네. 하나만 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도 일방 통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12.3 그러니까 그 내란 때 보면은 미국이 거의 그 열받은 수준이 아니라 빡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영향을 더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좀 봐야겠죠. 아니 근데 아니, 왜 아니, 말을 못 입어요? 왜? 그거는 몰라서요. 정말. 근데 다만 우리에 대한 신뢰성은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물론 그렇게는 확 하겠죠. 변할 것이냐.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미국의 정책이 될 것이다 이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소위 양안 관계 위기 시 우리의 역할,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소위 비공개된 자리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정보 제공, 뭐 공중구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뭐 비행, 공중자산 지원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일 거고요. 또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의 용도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자체 우리 내부의 태도 정리도 필요할 것이고요. 저는 사실 가장 걱정하는 게 당연히 중국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100% 동의하고요. 한미일 협력의 이름으로 일본은 지금 사실상 젖은 낙엽처럼 미국에 딱 붙어 있으니 한미일 협력의 이름으로 한국을 대만 문제에 끌어당기면 어떡하냐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 전략 지침에서 일본을 중국 억지 핵심 파트너로 명시했고 주일미군을 전투사령부로 격상했으니 한미일 3가 안보 협력을 대만 유산시 작전 계획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거고요.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한다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거야? 무엇을 공헌할 수 있어라고 할 때는 방위 분담금을 증강시켜야 한다. 뭐 무기를 많이 사야 된다는 것과 별개로 정말 우리 군 전략 혹은 우리의 대북 억지 자세에 완전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것이어서 변화죠. 이건 근원적인 뭐 중국과의 관계 당연한 아니 것이고요. 이건 동맹 자체가 네. 뭐냐는 물음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뭐 대북 억지력 강화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럼 대한민국 외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이게 단순히 균형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너희들 확실히 해라고 하는 미국의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너무 참, 강하게. 이게 이제 전략적 변화는 알겠는데 그럼 실제 그렇게 갈 것이냐. 제가 중국과 대만에 가서 가끔 강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남북한이 언제 전쟁하냐 이거고 또 국내에서 어디 시민단체나 이런 데 가서 강연하잖아요. 그러면 대만 해협에서는 언제 전쟁 나냐 이건데 이게 중국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왜 자기 나라 걱정은 안 하고 남의 다리 긋고 남의 다리 걱정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요. 근데 각자 자기 걱정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대만 해협에 언제 전쟁 나냐. 대만 언론 보십시오. 남북한 전쟁 언제 나냐. 이거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게 자기 걱정이나 좀 잘하면서 이걸 쿨다운 시키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위기감을 고조시키다 보니까 아니 뭐 주한미군 성격 변화보다 더한 것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위기인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는 대만과 한반도를 분리된 전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통합된 하나의 전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술 더 뜹니다. 갈수록 태산이네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 핵전쟁은 없다. 대만까지 다 연루된다. 이렇게 마구 확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전장론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논의들. 차기 정부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차기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어야겠죠. 좋은 정부라면 이러한 지금 방금 우리가 논의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미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야겠죠. 저는 간단해요. 뭐냐면 동맹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중국도 중요한데 이제 뭐 미국을 선택해야 되냐 중국을 선택해야 되냐는 그래서 이 옛날 방식의 프레임은 이제 유효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일단 우선 나래비를 해야겠죠. 게다가 아니 미국은 이렇고 중국은 이런데 우리 군을 우리가 통수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력갱생해야 되는 이 말씀이신가?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근데 강대국 정치의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는 결연한 자기 생존의 의지가 있고 유튜브 높은 결의가 있어야 되겠죠. 유튜브 국뽕 채널을 보면 그 대한민국의 방산 수준은 거의 이제 그 세계 초인류로 막 묘사가 되는데. 그렇죠.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유럽은 더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나토 사령관 자리도 떠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쉽진 않겠지만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뭐 손을 뗄 것처럼 자꾸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럽에 변변한 무기 공장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제만도 못하네. 차기 정부 이야기가 너무 갑자기 그쪽으로 선회하는 건 있지만 앞으로의 지형이 이래요. 미국발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경제 영역에서는 통상. 관세로 점철되는 안보 영역에서도 이게 있고 이쪽에는 안보 영역. 그 파도가 2017년, 18년 때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첩첩산중이군요. 첩첩산중. 그러니까 중심이 똑바로 박힌 정말 그 어떤 생존 의지를 갖고 주변 정세를 우리 의도대로 좀 일부라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또 평화를 창출해낼 수 있는 좀 결기 높은 정부가 탄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우한 가시기 시대는 끝나고. 오 멋있는 말인데 우한 가시기 시대는 끝나고. 그런데 최 교수는 너무 우아해서 차기 정부에서 진출 전망이 좀 내가 보기에는 어두워요. 더 괜찮아요. 말을 거칠게 하세요. 우한 가시기 시대는 끝나고. 네. 진짜. 그럼 우리 안 짚힌 거 요거는 짧게 단답형으로.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으로 최소 2배? 아니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위 분담금은 깎는 협상이 아니에요. 줄 수 있을 만큼 줘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미국이 밝혀야 돼요. 단순히 10배, 5배라고 쳐놓고 하는 협상이 아닌 거죠. 아니 대한민국의 주둔하에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있는 미군이라면 왜 우리가 그들에게 제 말이 분담금을 왜 못 해줘요? 다만 저는 주한미군이 용병이 되길 바라지 않아요. 아니 여차원 빼겠다는데 뭘 그렇게 많이 주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 2배?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미리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1조 4천억 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1조 6천억입니다. 그 정도는 많이 주는 거지. 남아서 뭐 쓰지도 못하고 맞아요. 은행에 쟁여놓은 돈이 얼만데. 이게 5년 동안 50% 증액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숨으로 마무리합시다. 네, 동의하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